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학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학에 관한 개념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일단 주요 이슈가 될 만한 게 응용과학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부동산의 일반 원칙 관련해서 안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이 구성이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사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전사고 얘기 나왔을 때 안전성의 원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1번 지문 19회 때 나왔던 주제이고요. 다른 잡다한 얘기 다 빼버리고 부동산 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해서 응용과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부동산 활동하고요. 사람 외 객체를 중심으로는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거, 온갖 방법을 다 활용한다 해서 여기서 용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고 해서 뒤에서도 논의하겠지만 부동산의 개념을 논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측면을 기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법률적 총 세 가지 측면, 그 다음에 종합학문으로 성격을 가진 데 있어 답은 5번인데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 13회 때 구성되고 쭉 안 나오다가 했던 개념에서 일단은 안전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사고라고 하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의미 없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약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개념에서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연공위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기도 2번, 3번 지문인가요? 바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만큼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해서 3번을 답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를 하죠. 해서 우리가 토지 건물은 뭐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바로 정착물의 유형으로서 자, 수목과 농작물도 부동산의 한 범주로 보게 된다. 한편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제일 이슈가 되는 게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하고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이라는 개념을 구분 짓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1번 지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의 부동산 이걸 묶어서 부를 때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해서 부동산 학에서 논의하는 부동산은 기술적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개념에 한정하지 않고 법률적 개념에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이었고 4번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의 구성이 되지 않고요. 동산 등 중에서 등기 등록을 통해서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하게 되는 것을 준부동산 해서 이 공인중개사법 영역을 가서 보다 보면 등기된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이 중개 대상으로 유형으로서 준부동산한 예시가 되게 된다 해서 5번은 복합부동산 해서 큰 의미 없는 지문에서 자 일단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것하고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에 있어서 종속된 것과 독립된 것을 비교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 해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짝진 것진 것은 해서 여기서는 이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만 외우셨죠. 그래서 연공위안이라고 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거, 공간이라고 하는 거, 위치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디귿, 미음, 시옷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자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두 개를 비교하는 유형의 문제가 되게 된다 해서 지금 30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회차를 가지고 보게 되면 27회 때 30회 때 이렇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됐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25회 때 나왔던 문제는 해서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서 토지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소위 이제 법제도 개념의 부동산 중에서 토지의 정착물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과 정착된 것으로 본다 해서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합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고 자 종속이 된다는 것은 소위 부합이 인정되는 개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은요 자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의 대표값,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소위 준부동산의 일종인데 어차피 나무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파악을 하게 될 테고, 답은 국어라고 해서 돌담 국어 이런 것들이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의 이해시값, 그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나무 얘기가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될 것이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앞에다 플랜카드를 붙여서 이 나무의 소유권은 아무의 것이다 라고 공시해 둔 것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고 소유권의 객체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을 해서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원을 가지게 된다.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외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농작물 재배하고 수확기, 성숙기에 이르게 되면 이때도 이것도 이제 뭐가 된다?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의 이해시값이 된다 해서 자, 요거에 25회 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검토 드릴 것이 29회 때 문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소유자 법률이 정한 범주 내에서 토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소유권, 물권이긴 하지만 헌법상 자, 법률의 범주 내에서만 인정이 되게 된다. 소유권의 무제한성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 소유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주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의 공시 방법은 기본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에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는 거,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등기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5번인가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라고 해서 출제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 25회 때, 그 다음에 지금 29회 때 문제의 맥락을 보게 되면은 소위 이제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과 종속된 정착물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것. 해서 지금 보니까 25회 때하고요. 그 다음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바로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게 될 테고, 아까 27회 때, 30회 때 나왔던 주제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릴 주제, 자, 부동산 업에 관련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서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거에서 임공, 관중, 자감 이렇게 이제 뼈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급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 자, 자문 및 대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요. 투자 자문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이라고 해서 임공, 관중, 자감 이렇게 세트를 잡아주실 것. 해서 임대업, 공급업, 개발업, 관리업, 중개업, 자문업, 감정평가업 등으로 대비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 주거용, 비주거용,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식으로 대비를 보는데 출제 포인트, 관리업 관련해서는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기타가 소위 토지를 의미하게 될 건데 토지는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이슈가 되냐면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확인 설명 영역을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 관리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표시, 두 번째 권리관계, 세 번째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있었고, 입관비라고 하는 거, 이때 관리와 관련해서 토지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따로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단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쟁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학계론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금융업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문제는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23회 차회 때 나왔던 문제에서는 자, 금융업이라는 것은 어떻다? 목차에는 포함되지만 따로 이 부동산 금융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답을 2번으로 뽑았었고요. 그 다음 문제 이제 구성하게 되면은 24회 때 문제에서 부동산업에 관한 분류 나와 있던 문제가
자, 지금 이제 28회 때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업의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 체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리업이라고 하는 거 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업,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주거용 부동산 관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암기 항목이고요. 자, 남아있는 게 사무용 건물, 사업시설, 아파트 찍는 문제죠. 그래서 이 사무용 건물은 비주거용, 아파트는 주거용.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24회 때, 28회 때 나왔던 주제, 바로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세부 항목을 갖고 내는 것들은 한 대까지 해보는 것이지 이걸 줄줄 다 외워서 볼 수는 없다 해서 자, 임공관중자감, 그 다음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융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가 지금 이제 부동산업의 분류라는 주제에서 여러분 자료 이제 3페이지 가서 정리하고 나머지 내용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길게 해설 보지 마시고 응용과학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내야 된다. 그다음 부동산학의 1번 원칙과 관련해서 안전성의 원칙에서 요거 사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안전성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다. 26회 때 나왔던 주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업의 분류, 임공관중자감 해서 쭉 정리를 해놨는데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융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부동산의 분류라고 해서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이라고 해서 연공위환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는 개념, 법 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때 토지 정착물 가운데서는 토지에 종속된 정착물, 돌담, 국업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로서 건물이라든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모 또는 권원에 의해서 제자, 제비되는 농작물 등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권원이 없더라도 수확기에 이르도록 농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요것도 바로 뭐가 된다? 바로 토지 정착물 가운데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의 범주에 해당된다. 그럼 준부동산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요 정도 관련한 쟁점 보셨고, 요 관련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랑 같이 묶어서 볼 것이 준부동산 중에서 선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우리가 준부동산을 분류를 하게 되는데 중개 대상물의 범주에는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 정도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이라는 주제, 자연적 특성 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다른 거 빼버리고요. 자, 토지의 특성 중에서 제일 먼저 부동성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죠. 두 번째, 자, 부증성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부동성, 다른 재와 달리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다 해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외임국지라고 해서 외부 효과라든가 국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지역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된다. 그 외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이 외임국지 이런 것이 바로 부동성과 연계돼 있다. 부동성, 토지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는 성질을 가리켜서 바로 부증성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자, 물리적 양을 늘릴 수 없으니까 가격이 비싸다, 지가고 이런 것들 다 관련한 쟁점이 되게 될 테고, 하나 더 기억을 해볼 만한 것이 이런 게 있겠죠. 자, 지금 이제 토지 용도적 전환이라는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 두 가지 이슈 봤었고요. 영속성, 썩지 않는 성질. 그래서 어려운 용어 나오죠. 자,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이익, 그 다음에 이제 팔아서 얻게 되는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운영이득이 한 예시로서 임대차에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할 거, 기타 감가상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속성에 관한 문제. 해서 자, 일단 1번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토지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개별화시킨다. 개별성은 세상에 똑같은 물건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이라든가 부동산 현상이라는 것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외임국지와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좀 특이했었어요. 지자체 운영을 위한 부동산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납세지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요.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자체에 장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될 테고 국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납세지와 관련해서 지방세는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제주도에 있는 땅은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의 근간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 국세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게 된다. 그 주제와 연계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자, 토지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자, 미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평가는 직접 환원법에 적용을 가능케 한다. 어려운 지문이죠. 그래서 직접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수익 환원법의 한 예시값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자, 감정평가의 방식 관련해서 원가 방식이라고 해서 비용성의 원리, 원가법과 적산법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 자, 시장성의 원리 비교하는 비교 방식이라고 논의했었고요.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이랑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 장래 발생할 수익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것을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이익률을 결정하는 것을 수익분석법 해서 환가 분입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될 테고 수익분석법은 이익률을 평가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직접 환원법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수익환원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자, 5번 토지 부증성으로 인해서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을 했었죠. 부증성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용도적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공유 수면을 매립한다, 산지 개간을 한다, 이런 것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용도적 전환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해서 이 문제는 대부분이 부증성하고요. 대부분 영속성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대부분 답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해서 자, 28회 때는요 부증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에 설명과 관련이 있는 것은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높게 건물을 짓는 그런 경향이 있다. 토지의 공급 조작, 공급을 할 수가 없다라든가 토지의 소유욕구를 증대시킨다 해서 결국 부증성하고 영속성 두 개 가지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건 부증성이라는 성격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영속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토지 집약적 이용해서 땅값이 비싸니까 어떻다? 자, 높게 건물을 지어 오른다 해서 올린다 해서 이게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영속성에 관한 부분과 연계가 되어 있다. 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시키며 지역 분석 등 해서 이건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가 되고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제일 어려운 거죠. 개별성이라는 개념에서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대체관계 제약에서 개별성에 관한 주제. 부동산 활동을 장기 배려하게 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장기적인 활용처, 이게 영속성에 관한 부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영속성에 관한 거 니은하고요 미음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을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학 개별성의 원칙이 나왔는데 자꾸 다 해설하려고 하지 마. 그냥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부정성하고 영속성을 갖고 출제 포인트를 삼게 된다. 그 다음에 외임국지 관련해서 바로 부동성이라는 개념까지 가시면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자, 이 문제 답은요 2번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 이렇습니다. 자, 보니까 다음에 파생 현상을 발생시키는 토지의 특성을 해서
소유함으로써 자본이득, 나중에 팔아서 자본이득과 운용이익 등을 발생시킨다 해서 영속성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썩지 않기 때문에 설령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지금 당장 팔아야 될 필요는 없다. 이게 이제 하방경직성이라는 개념이 될 텐데 영속성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케 한다 해서 영속성에 관한 주제. 그래서 이 문제 풀어가실 때 그냥 대부분, 자, 지금까지 문제, 7년간의 문제는 대부분이 부정성하고 영속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자연적 특성 중에서 다음 설명과 관리가 관련이 있는 것에서 관리 얘기 아까 나왔던 주제고요. 장기 투자, 바로 영속성과 관련이 돼 있다 해서 지금 문제를 쭉 보니까 대부분이 부정성 아니면 영속성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부동성 때문에 바로 국지형 부동산 활동이 국지화되게 된다 해서 외임 국지와 연계되어 있고, 부증성, 자, 한정된 지하다 보니까 높게 건물을 지어 올린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장사시설 등이 생기게 되면 이 장사시설을 설치한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바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외부 효과,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문제죠. 만약에 아파트를 들고 움직일 수 있다면, 자, 이 부동성이라는 재와 부동성이라는 성격이 없다라면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타 분할 합병할 수 있다 해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해서 개별성 거의 이슈 안 되는데요. 개별성 대체 관계가 제약되는 성질을 가리켜서 개별성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이렇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얘기는 거의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영속성 아니면 부정성이 대부분의 문제 구성을 쟁점을 삼고 있고, 딱 한 번 24회 때인가요? 이때 이슈 삼아냈던 것이 바로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보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부동성, 외임국지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국지적 시장,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지역 분석,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된다. 부증성이라고 하는 거, 자, 집가구의 문제, 집약적 토지용과 연계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용도적 전환이라는 것은 부정성의 예외가 아니다.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 장기 투자의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감가상각이 배제가 되게 된다. 이 정도까지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주제. 물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아마 이슈가 삼아볼 만한 것이 특히 경제적 특성 인문적 특성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용도의 관점에서 토지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부정성의 예외처럼 오인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희소성, 고가성, 이런 것들은 나중에 소위 이름하여 경제론 이런 데서, 이 시장론 이런 데서 이슈가 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서,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등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라고 해서, 자, 건부지, 나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근데 보시다시피 25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되고 나오지 않아. 그래서 건부 감가라는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건부지는 어떻다? 낮게 평가가 되게 된다. 나지보다 낮게 평가된다 해서 제가 나지가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부 감가라는 키워드를 잡아내실 것 해서 지금 보게 되면, 자, 3번 답을 뽑았죠. 건부지 가격은 나지보다 높게 평가된다라고 해서, 건부 감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낮아지는 모습을 가리켜서 건부 감가, 나머지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건 25회 때 구성되고 다시는 나오지 않고 있는 파트인데, 건부 감가라는 키워드를 잡아 주실 것 해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공지라고 하는 거, 건폐율 규제죠. 건폐율 규제 때문에 남게 되는 땅을 가리켜서 공지라고 부르게 된다. 맹지 가장 기본이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 접하지 아니한 토지를 맹지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요거 옳고요.
획지, 키워드 외우셔야 돼.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에서 관점이 문제죠. 그래서 소지라고 하는 거, 소 키우는 땅, 이게 이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그걸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 그걸 획지라는 용어를 쓰고, 법 제도 개념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필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획지, 요거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 후전, 이진 이렇게 가져오세요. 후보지는 키워드 뭐야? 전환되고 있는지요.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법지라고 하는 거, 법빈포 이렇게 가야 되지. 자, 법빈포, 바다가 있다, 바다가 있게 될 것이고, 바다 밑에 잠겨 있는 토지를 포락지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도로에서 바다가 내려가기 위해서 경사면의 토지, 이걸 법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모래사장이 있는 데를 가리켜서 빈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법빈포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 법지라고 하는 사소유권 인정되지만 쓸모가 없는 토지를 가리켜서 바로 법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지금 옳게 구성한 맹지, 후보지, 법지 세 개를 옳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념을 삼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29회 때 나왔던 거, 자, 택지라고 하는 거, 자, 주상공의 예시값이 되는데, 자, 주로 건물 등이 존재하거나 앞으로 건물이 존재하게 될 토지, 이걸 우리가 택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획지, 어려워서 읽어보면 안 돼. 획지는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디귿번, 표본지 이런 거 없어. 정확히 해야 되지. 표준지라는 것과 개별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연계가 되고, 표준주택가격, 단독주택 중에서 점점점 해서 표준주택과 관련해서 개별주택가격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이행지, 진행이라고 하는 거에서 자, 뭐야? 지금 후전 이진에서 후보지는 전환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행지는 진행해서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한다. 그래서 저 옳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요거 우리 이제 문제 풀어가실 때 습관적으로요, 한 개 있어도 무방한데 자꾸 마음속에는 두 개쯤 있어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해서 선입관의 문제, 대단한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외로 한 개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두 개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의 문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문제 획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수험생들이 머릿결에 굴리는 분들 다 틀렸습니다. 해서 막 상상을 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아니 외워서 푸는 거지 이해해서 푸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거라서 자, 그래서 4번 1번 이렇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중에서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해서 이게 뭐가 된다? 포락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법빈포라는 개념을 기억을 해 주실 거.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자, 지금부터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부지라고 하는 거, 바닥 토지 이런 얘기를 쓰죠. 해서 도로부지, 하천부지에서 옳게 구성되는데 쟁점 아니고 선하지, 고압선 밑에 토지를 의미하는데 큰 의미가 없겠고요. 맹지, 도로와 연결되지 아니한 토지, 건물 지을 수 없는 토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후보지는 키워드 전환이라고 하는 거, 빈지라고 하는 거, 법빈포라고 해서 다시 법지, 그 다음에 바닷가, 빈지, 그 다음에 포락지라고 하는 거에서 물에 의한 침식으로 점점점 나오게 되면 이건 포락지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해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28회 때는 자, 포락지, 빈지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 그 앞에 문제에서는 26회 때는 포락지의 정의를 가지고 물어봤다 해서 하여튼 어버치고 매치고 낸 것도 내고 계속 같은 얘기를 내고 있습니다. 해서 그게 기본 전제가 되셔야 돼. 어쨌든 새롭게 나오는 문제에 현혹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 옳은 것은 해서 부지라고 하는 거, 바닥 토지라는 표현이 되게 되고,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는 이것은 공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대지라고 하는 거, 공간정보법령과 부동산 등기 법령에 따른 어떤 등기 등록이 다니는 필지라고 이렇게 봤었고, 빈지, 법빈포라고 해서 자, 빈지는 중간에 해변가의 토지를 얘기한다 해서 바다 밑의 토지, 땅 밑의 하천 밑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포락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포락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도 두 개 바뀌어 있죠. 빈지와 포락지가 바뀌어 있다. 소지, 이게 어려웠었지.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가리켜서 소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우리가 관점의 문제, 자, 소가 풀뜯어 먹고 있는 땅을 바라봤을 때, 자, 물리적 관점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라고 해서 소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획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될 테고, 법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점에 따른 토지에 분리해서 답은 5번. 그래서 이 소지 문제는 사실은 자, 지금 30회 때 최초로 시험 지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지문 호흡이 길어서 힘들었던 문제인데 나머지는 바로 기존에 쭉 출제가 되어 왔던 것을 가지고 구성이 됐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보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기로 27회 때 문제, 부동산의 분류 관련해서 이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7회 때 문제는 완전 공법 문제를 끌고 들어온 사례가 되게 될 테고, 일단 인공적 수록, 소규모 수록하면 국어라고 하는 공간정보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답은 2번이었었고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전환하게 되면 어떻다? 후보지라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전환 들어가면 어떻다? 후보지라고 하는 거.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법할 때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포인트.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가 되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이건 예,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 이건 뭘 얘기하냐면 준주택을 얘기하게 된다. 해서 준주택 얘기할 때 기다, 노 이런 식으로 논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 노에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바로 기다, 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건 준주택의 한 종류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 답은 2번인데 이건 완전 공법 문제야. 공법하고 이런 것들을 짬뽕을 해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 큰 의미 없어요. 고쳐봤자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27회 때 문제 확인을 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종류 등 관련해서 물어볼 텐데, 그냥 지금까지 문제는 100% 다중주택 3층 이하에 330 이하 요걸 갖고 구성을 했었죠. 선입관 가지고 가셔야 돼. 16년 동안 4번인가 5번 구성이 되는데,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거, 3층 이하에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 요게 다중주택 하숙집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라도 외워야 된다니까요. 뭐가 나올까 뭐 상상이고 뭐시고 필요 없어. 다중주택이라도 똑바로 외워야 된다. 그래서 연립주택이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고요. 4층 이하에 660 초과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될 것이다. 이하 틀렸고요. 두 번째,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거, 원룸 같은 개념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3층 이하에 660 이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공동주택도 아니죠. 골고루 틀리게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4층에 660 이하가 되게 된다.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거 3층 이하 330 이하 해서 답을 4번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해서 이게 소위 이제 하숙집 같은 개념을 다중주택이라고 정의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법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주택은 함께 건축하면 안 되는 건데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100% 지금까지 보면 다중주택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 그냥 찍으면 되는 거지 괜히 욕심 부리실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지금 이제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갖춘 주택은 해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자, 330 이하, 그 다음에 3층 이하라고 하는 거. 그럼 답이 뭐가 된다고요? 다중주택 해서 답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전에도 2번이고 3번 더 나왔는데 모든 문제가 다중주택을 가지고 정리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서 자,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등 관련해서 자, 건부지, 나지 나와 있을 때 건부지, 건부, 감가라고 하는 거 낮게 평가가 된다. 해서 소지, 필지, 획지라고 하는 거. 소지,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필지, 등기 등록의 단위,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이제 택지와 맹지와 부지 등에서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등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을 가리켜서 바로 택지라고 부르게 된다. 맹지라고는 도로 접하지 않는 토지, 부지, 바닥 토지를 총칭하는 개념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빈포 이렇게 가야 되죠. 법지, 빈지, 포락지. 먼저 개념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위치, 제일 위가 법지, 그 다음 빈지, 그 다음 포락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포락지 갖고도 최근에 두 문제 답을 구성했던 사례가 있었고, 후전, 이진 이렇게 가져오고 있었죠. 후보지는 전환, 이행지는 진행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라고 하는 개념. 자, 지금까지 문제는 이제 다중주택 3층에 330이야, 다가구주택 3층에 660이야, 아파트를 다세대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될 때 아파트 5개층 이상의 주거용도, 연립고 다세대 4개층 이하가 공통점,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 660 초과가 되면 다 연립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바로 부동산 학교 총론 파트에서 논의할 쟁점 끊었다가 다음 주제 봅니다.